사실 지난 거의 이제 2달이 됐는데요. 조국 장관 보도가 뭐 거의 언론에서 나오는 것의 전부인 그런 양상이었죠. 그동안에 그럼 다른 사건이 없었느냐, 다른 정말 중요한 사안들이 없었느냐를 살펴보면 너무 많은 것들을 저희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2달 동안 언론이 조 장관 의혹 보도에 몰두하는 동안 제대로 보도되지 못하고 묻힌 중요한 사안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를 좀 추려봤는데요. 먼저 정치인들 자녀와 관련된 논란에서 나온 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던 지난 8월 27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KT의 딸의 채용을 직접 청탁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유열 전 KT 홈고객 부문사장은 KT 부정채용 사건 재판에서 2011년 김 의원이 흰색 각봉투를 건네면서 딸이 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 스포츠단에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얘기했다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고요. 김 의원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와 이석채 당시 KT 회장 김 의원과 함께 식사를 했고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딸을 잘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김 의원의 딸이 이듬해 KT 정규직으로 입사할 수 있었던 배경에 이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딸의 취업을 청탁한 적 없다던 김 의원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이었습니다. 지상파 3사 메인 뉴스는 모두 이 소식을 전했고요. 종편은 JTBC와 MBN이 보도를 했습니다. 10개 일간지 가운데서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이 지면으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안의 무게, 언론의 보도 적절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영화 살인의 추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DNA 결과가 나와서가 아니라요. 그 영화 살인의 추억을 보다 보면은 그렇게 연쇄살인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군부 독재 시절이고 권위주의 정권이라서 등어간지 훈련을 한다던가 혹은 대학생 시위에 경찰력이 동원되는 바람에 아무도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집중하지 못했다라는 걸 감독 봉준호가 영화 보여주고 있거든요. 비슷한 사태라고 보여져요. 뭐냐면 모든 뉴스들이 조국에 흡수되는 동안 정말 중요한 뉴스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괄호에 넣어진 채. 그러니까 저는 그때 1980년대 풍경하고 지금이 뭐가 그렇게 다른가. 언론이 정말 여러 곳에 눈을 여러 개 가지고 정말 아르고스처럼 여러 개 눈을 가지고 눈을 뜨고서 여러 사항들을 보고하고 그리고 알려주고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게 하나뿐만은 아닌데 오히려 의도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은닉해버리는 그런 공범자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 살인의 추억이 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 번 지적을 했었잖아요. 예, 이른바 장이 섰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언론들이 몰려가는 동안 사실은 그것에 의해서 자연스레 묻힐 수밖에 없고 다뤄지지 못하는 사건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짐작 가능한 일이죠. 언론들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굳이 안 다룬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같이 조국을 다루지 않으면, 조국 장관 사건을 다루지 않으면 밀려날 것에 대한 두려움, 경쟁이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 부분도 지목돼야 되는데 나머지 사건을 다뤘을 때 물타기가 될 것 같은 두려움. 저는 그것도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이슈를 밀어붙여서 이른바 한 놈만 패자라고 하는 그런 정치에서 흔히 통하는 논리를 자기들 스스로 실행을 하면서 자기들이 만약에 이것과는 다른 뉴스를 보도하거나 이러면 단지 조국 장관에 대한 다른 어떤 뉴스가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뉴스를 보도하게 됐을 때 그것이 현재 이슈 국면에서 물타기가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저는 있었다고 보고 그게 싫었을 것 같아요. 확신 때문에 싫었는지 아니면은 뭐 이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싫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싫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것이 언론이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생각해야 될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관심의 배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싹 망각한 채 즉 의도적으로 이거를 배제해서 한 이슈에 집중하도록 만든데 다 같이 동참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물타기가 될까 봐 보도하지 않은 측면도 있겠지만 물타기처럼 누군가 나를 비춰질까 봐. 볼까 봐 예. 두려워서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 맞습니까? 예. 저는 흔히 말하는 진보 언론들이 그런 식의 공포감에 상당히 사로잡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적어도 조국 장관에 대해서 유리한 어떤 내용들이나 적어도 또는 반대되는 내용을 보도하는 건 더 큰 그런 공포감이 있었을 거고요. 일종의 진영의 한쪽에서 참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니까. 그 정도라도 이제 되는 건 이해가 더 되는데 문제는 사실은 다른 이슈를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만약에 이 조국 장관에 대해 훨씬 더 유리한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기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비춰질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이들로 하여금 이거를 되게 목적의식적으로 제대로 된 보도를 하도록 못하게 하는데 상당히 기여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금 법정 증언이 나왔다.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네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오히려 이제 언론에서 다뤄줘야 하는. 그러니까 그렇죠. 이쪽의 입장도 있고 저쪽의 입장도 있어서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부분에서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여러 의혹 보도만 하고 이거를 정말 다루지 않을 만한가? 어떤 점에서는 조국 장관의 의혹을 보도한 만큼 이거야말로 더 중요한 사안이었잖아요. 자녀의 그 취업 문제를 둔 일종의 청탁 문제니까. 그러니까 같은 뉴스의 가치로 본다면은 무게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떤 점에서는 재판 과정이니까 더 재미없어 보이는 건 아닐까 제 생각에도 재미없어 보이는 것도 있고 훨씬 더 조국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일종의 집중력이 더 높다 보니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는 관심도를 좀 오히려 의도적으로 줄인 게 아닌가 싶은데 뉴스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법정에 대한 증언의 이야기야말로 좀 더 다뤄줘야 되고 그리고 그동안 언론이 따라갔던 문제들에 대해서 혹시 언론이 잘잘못은 없는가에 대한 점검도 이 부분에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거의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어떤 점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건이 좀 사라지게 하는 효과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네. 규범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뉴스 가치라기에 두 양면이 있거든요. 하나는 이득, 그러니까 좀 더 나에게 이득을 주는 뉴스, 그러니까 상업적인 이득이든 뭐든 간에 주목을 많이 유발해야겠죠. 또 한 가지는 사회규범적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 가치 중에서 만약에 경중을 따지면 공익적으로 뭐가 더 가치가 높으냐를 이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언론들이 사실은 뭐 동일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언론들은 상업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언론들은 훨씬 더 사회적 가치나 공익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 사안은 아마도 상업적 가치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만 공익적 가치로 보면 전형적으로 불공정에 관련된 케이스고 권력이 개입한 정황이나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게다가 피의사실 공표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한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서 수집된 부분들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모든 조건에서 규범적으로 더 상위의 규범의 가치에 충족시킨다라고 하는 것들이 명확한 상태인데 이거를 보도한 언론이라고 하는 게 지상파 3사 몇 개 하고 약간의 종편이 한두 번 정도 다른 것 외에는 안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언론 지형이 결국은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극히 상업적인 판단만 했다. 규범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이게 저도 좀 의아한 게 우리가 그 조국 장관 자녀 문제는 청년들이 20대가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보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딱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가장 분노해야 할 포인트가 여기가 다 집약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사회가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좀 의아하네요. 예전에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좀 그 공분이 좀 있었는데 어느새 다 조국 그 장관 쪽으로 흡수되면서 이분들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자기 뉴스가 약간 묻히니까. 김성태 의원 네.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극구 부인, 아주 강력하게 부인하고 네. 1인 시위도 하시고 막 이제 그랬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법정 증언이 나온 거가 이제 크게 부각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도하시겠죠.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이제 피의사실 공표나 국민의 알 권리하고 이제 연결해서 한번 그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가 피의사실 공표가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이미 이게 객관적으로 확인도조차 되지 않은 검찰이 그냥 수사 중이다라는 이유만으로 이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가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반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어떤 뭐 권력 고위공직자라든지 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란 이런 사람들과 관련된 거는 알아야 한다라는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기소가 되고 나서 보도하면 되지 않느냐. 기소 이후는 사실은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국민의 알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쪽의 이야기만 보도할 게 아니라 반대편의 얘기까지 같이 보도를 하면서 어떤 것이 사실인지를 좀 판단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그거는 사실은 재판이에요. 근데 재판으로 들어가서 그 양쪽의 공방이 나오기 시작하고 법정 증언도 나오고 이럴 때는 막상 언론이 보도를 잘 하지 않고 국민들도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제 그런 면이 있죠. 이제 그런 단면을 좀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권력자의 비리, 권력형 비리 얘기를 할 때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도 처음에는 이제 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의혹이었고 그것이 법무부 장관의 그 자격이 있느냐라는 도덕성 검증의 차원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조 장관 후보자가 혹은 조 장관이 무엇을 했는가
가 중요한데 이제 그런 거는 거의 없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나 아니면 나경원 의원 뭐 아들 논문 저자 같은 경우도 직접 권력자가 개입을 해서 청탁을 하고 개입한 정황들 이것들이 이제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들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심각한 것이고 훨씬 더 큰 비리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나 이 그 보도의 비중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하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지점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너무 좀 씁쓸하고 이제 국민이 알 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들을 언론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그래도 그 법무부 장관의 중량감과 야당 의원의 중량감의 차이는 좀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할 대목도 있겠죠? 조국이란 인물 김성태란 인물의 차이라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되게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네. 생각하는데 네. 그게 수물구멍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괜히 가르쳐드려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알 권리를 강조하고 검찰 개혁보다도 훨씬 더 뭐 이 검찰의 수사를 훨씬 더 옹호해주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게 결국 최종의 어떤 논리 정당한 논리는 살아있는 권력이다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정가의 보도처럼 쓰이고 있는 건데 살아있는 권력, 그 살아있는 권력은 현실의 행정부, 그 행정부의 어떤 수반이나 어떤 장관에 연관된 것, 이것들은 모든 것이 다 알 권리의 대상이고 모든 것이 의혹조차도 보도돼야 되고 모든 것들이 의심을 품고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과장되어 있는 반면에 권력의 다른 측면들, 특히나 검찰 그 스스로도 권력이고 야당 의원이라고 하는 실제로 또 이분이 여당 의원이었을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네네네. 예. 그것들이 지금은 야당이라는 이유로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배제된다? 사실은 성립될 수 없는 논리거든요. 근데 아마도 현재 언론은 결국 몰려가는 건 그래도 우리는 살아있는 권력을 비판해야 돼라는 식의 어떤 자기 안위를 삼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언론이 그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굉장히 보도를 많이 하는데 법정으로 들어가면 이런 거 관련돼서는 뭐 이 사안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그렇게까지 관심을 끌 정도의 보도를 했는가라는 생각을 얼핏 하게 됩니다. 김지미 변호사님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재판 절차로 들어가면 사실은 추적해서 보도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이제 들어가면 이게 재판 진행 절차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미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검찰이 흘려주는 이제 피사실 공표, 이제 피사실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약간의 자극적인 게 있죠.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마치 정말 무엇인가 거대한 그 거악이 있는 것 같이 이제 쓸 수가 있는데 법정에 들어가면 한순간에 차분해지거든요. 지금 국정농단도 사실은 그랬고 사법농단도 마찬가지로 그 사건 이제 재판 들어가면 취재에 나온 기자분들도 거의 없어요. 예, 법정에 들어가면. 그래서 지금도 사법농단 같은 경우도 지금 재판이 계속되고 있고 판사들의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보도가 안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고 감시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사실 이것들이 오히려 정작 더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만약에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 이제 그 예를 들면 그쪽에서도 할 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근데 검찰발 기사가 계속 나올 때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도 균형감 있게 다뤄줘야 되고 법정에서 이런 증언이 나왔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추적해서 언론이 보도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는 이게 좀 학습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 장르 영화 중에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법정 영화와 법정 드라마예요. 왜 안 되느냐? 재미없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미국 드라마, 미드라고 그런 것도 보면 법정 드라마 굉장히 많습니다. 법정 영화도 굉장히 많고요. 그 자체가 저는 학습이 좀 덜 된 거지 이것이 재미없는 영역이고 전혀 관심 가지 않아도 될 영역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언론 보도 형태 자체가 의혹 보도를 소위 말하면 굉장히 섹시하게 되게 뭔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향으로 그려나가고 있고 그리고 아까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조국 장관의 스타성이라는 게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그냥 살아있는 권력 안에서 이번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의혹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도 없고 의혹도 아주 간단하게 치르고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스타성에 따라서 이렇게 보도량이 달라진다라는 거는 알 권리를 빙자해서 거의 타블로이드 신문들이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게다가 국회의원은 임명직이 아니라 선출직이잖아요. 국민이 뽑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권한을 대신하는 사람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권력기관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도 전 학습효과 중 하나라고 보는데 한편으로는 국회의원의 비리 사건이라든가 부정 사건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또 그렇고 그런 부정부패한 사건이구나라고 여길 확률이 있지만 그걸 그렇게 두지 말아야 되는 게 언론의 저는 역할이라고 보는 거죠. 언론이 선정성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정말 언론으로서의 존중을 받고 싶고 언론의 역할을 하고 싶다면 정말 중립적인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가늠하는 언론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그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도 이제 맞는 게요. 저널리즘 역사상 보면 서구 언론들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공판에 관련된 게 굉장히 중요한 보도의 영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뉴스 소스로서 굉장히 좋은 소스잖아요. 확인된 사실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죽하면 재판이 보통은 이제 사진을 못 찍게 만들기 때문에 그 안에 가서 캐리커처를 그리는 전문적인 사파가가 언론사에게 채용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저널리즘의 영역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선 유난히 이 공판 중심 보도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검찰의 권력이 과도해서 그런 거거든요. 아주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훨씬 더 맛난 재료를 검찰들이 만들어주는데 그 어렵게 취재도 어렵고 효과도 별로 없어 보이는 것들을 내가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나름의 합리적 판단을 이제 그 언론이 하는 거죠. 불행한 역사입니다. 즉 시기적으로도 나중에 이루어지지 내용도 어렵지 법리가 들어가니까 게다가 정보는 독점하지 못하지 그거 가지고 검증 보도를 하거나 잘못해서 왜곡 보도하면 책임져야 되지 이 어려운 일들을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쉬운 일을 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고 이 쉽다라고 얘기하면 법조 기자들은 대부분 경우에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걸 쉽다라고 너희들은 폄하하느냐. 공판 보도를 제대로 하는 그런 식의 언론들의 경험을 쌓아놓고 역사를 쌓아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라고 자위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관련해서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 당선 무효형도 있었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 징역 3년 6개월 선고된 재판도 그 2달 안에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도 이 사안은 예전에 굉장히 큰 관심을 모았던 사안이지만 정말 이번에도 하루 정도의 뉴스로 끝나버렸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실은 특히나 이재명 지사의 항소심 같은 경우는 지사직을 잃을 수도 있는 예. 일대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많이 보도가 되진 않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선정적인 보도도 사실은 있었고 뭐 1심까지만 해도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그 관심이 유지가 많이 된 상태였었어요. 근데 이제 항소심 같은 경우는 이제 1심 더 드라마틱하죠. 1심과는 반대되는 결론이 나왔고 그리고 그 결론이 지사직을 잃을 수도 있는 정도의 형량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비판 지점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제 유죄에 대해서도 유죄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설사 이게 유죄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사직을 잃을 정도의 양형과 관련된 비판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이름으로 선출된 선출직인데 이 양형에 관한 것들도 너무 큰 재량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사실은 비판도 조금 있고 해서 이제 이게 이야기거리나 기사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파고 들어가서 사실은 해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기사들은 거의 없이 그냥 사실만을 보도하는 걸로 이제 그쳤고 안희정 충남지사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법원에서 2심의 형이 유지되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1심 무죄, 2심 유죄였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게 이제 확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왜 1심과 2심 대법원의 판단이 달랐는가 하는 부분, 어떤 지점, 뭐 성인지 감수성 뭐 같은 그런 개념들에 관해서도 충분히 많이 심층적인 보도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을 알리는 보도 선에서 이제 끝나버렸죠. 그 사건에 대한 피로감도 조금 있는 거 아닐까요? 그건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 크진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가 현재도 여권에서 굉장히 유력한 대선 지자의 범주 안에 들어갔다고 쳐보세요. 보도가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탈락하는 그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미 이제 내분도 일어났고 많이 상당히 이제 비토 세력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나 이런 데서 굉장히 제외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태잖아요.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고 특히나 이거를 예를 들면 정권의 핵심과 뭐 부정부패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고리라고 친다면 굉장히 득달같이 저는 달라붙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근데 지금은 조국 장관을 재료로 쓰는 게 훨씬 더 만난 어떤 의혹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굳이 뭐
선진한 재료를 별로 쓸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아마도 했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식의 법적 판결들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룰을 만들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특히나 대법의 판결들은 단지 법리적 해석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새로운 룰을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사회에 어떤 파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주목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 네네. 그 부분을 주목하지 않고 있다는 게 굉장히 더 큰 문제고, 저는 손혜원 의원 보도도 되게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언론하고 제일 연관성이 있는 건 손혜원 의원 보도거든요. 네. 사실 언론이 연계되어 있잖아요. 언론이 당사자이고.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물론 1심 판결이긴 하지만 여기에 관련해서 사실은 언론이 이 사안을 어떻게 다뤘는가에 대해서 1차적인 법적 판단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공박을 하건 아니면 해석을 해주건 뭔가 다른 어떤 식의 대응들이 충분히 나왔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 의도적으로 안 했다라고 보거든요. 손혜원 의원 관련된 보도 좀 더 짚어보도록 하죠. 지난달 19일에 손혜원 의원이 SBS를 상대로 한 반론 보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손 의원의 판결 관련 소식은 지상파 종편 메인 뉴스 그리고 10대 일간지 지면에서는 단 한 건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하네요. 정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의혹 보도일 때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왠지 가까운 미래를 보는 건지 과거를 보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아까 이재명 지사 관련돼서도 저는 기억나는 게 뭐 녹취록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일테면 굉장히 좀 가십성 이야기들을 굉장히 가득 채웠고, 손혜원 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과거에 무슨 뭐 녹취 내지는 뭐 복잡한 그런 굉장히 그런 가십성 기사들만 기억에 남고,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언론이 안 다뤄주기 때문이지, 저는 관심이 없어서 안 다뤄준다는 건 굉장한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전혀 관심이 없어서 안 다뤄주는 게 아니라 안 다루다 보니 소외되는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지금 거의 잘못된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이게 왠지 그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앞으로 그럼 이런 식으로 반복되지 않을까? 저는 반복될 걸 확률이 너무 높다라고 여겨지고 있고요. 지금 그런 점에서 가까운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예시들을 보고 있다라는 그런 아주 도착된 기시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김 변호사님이 그 판결 내용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소송이 지금 이번에 났던 반론 보도와 관련된 민사 소송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형사는 부패방지법하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초에 사실 손혜원 의원이 가장 뜨거웠었죠.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보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때도 거의 모든 그 보도가 손혜원 의원에 관련된 것이었고, 마치 뭐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누구나 알 수 없는 그런 비밀 정보를 미리 알고 그걸 이용해서 목포에 이제 투기를 한 것 같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런 식의 보도가 너무 많이 쏟아졌고, 그걸 처음에 이제 단독으로 내고 주도했던 언론사가 이제 SBS였죠. 그래서 SBS를 상대로 손혜원 의원이 반론 보도 청구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반론 보도 청구는 내 말이 맞다 이게 아니라 내 말도 나는 이렇게 주장하니까 내 주장도 같이 실어달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원이 이제 손혜원 의원이 20개 정도를 냈는데 그 중에 16개는 기각하고 4개만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4개 정도는 손혜원 의원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반론보도 청구는 누구 말이 맞느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또 이 4개 정도는 손혜원 의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론보도를 좀 실어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제 4개만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언론사 입장에서는 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균형 잡힌 보도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SBS가 이에 대해서 항소하겠다라고 했죠. 예, 그래서 지금 아마 항소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항소를 했을 것 같은데, 이게 그 판결문에는 만약에 판결 확정 시부터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뭐 하루에 얼마씩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항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반론 보도도 나오지 않고 지금 뭐 어떠한 구제도 지금 받을 수 없는.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반론 보도의 성격이 있는데 이거를 언론사가 이렇게까지 꼭 항소까지 해야 될 일인가라는 개인적인 느낌은 좀 있거든요. 언론사 입장에서 반론 보도를 받아들이는 게 아주 어려운 일로 보십니까? 언론사는 오보조차 인정을 안 하는 게 전통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전통까지. 그러니까 그게 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반론은 더더욱이나 받기가 되게 힘들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항소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1심 판결의 내용을 보면 변호사님이 잘 지적해 주셨듯이 취재 당시에 이렇게 했었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문제가 안 됐을 내용들에 대한 지적이에요.
취재해서 요 정도 이렇게 막 일방적으로 보도하지 말고 이런 정도의 내용을 수용해서 만약에 같이 다뤄줬다면 원인이 사라지는 이제 그런 식의 내용에 대한 판결인데도 이것조차도 주목하지 않으면서 마치 이걸 지는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마치 잠정적으로 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태도라는 게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고요. 이걸 다른 언론사들이 보도할 때도 아마 이게 뭐 동지의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와 같은 언론 보도들을 수행했을 때 이런 식의 내용들에 대해서 일단 법적 판단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왜 이야기하지 못하는지 저는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또 다른 뉴스를 좀 살펴보죠. 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뉴스들도 있었습니다. 9월 10일에 노컷 뉴스가 단독 보도를 냈었죠. 나경원 아들 논문 논란 교신 저자 나의원 부탁으로라는 제목을 통해서 나경원 대표의 아들이 고등학교 때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연구물의 교신 저자인 윤영진 서울대 의대 교수로부터 평소 친분이 있던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아들의 연구를 도와줄 수 있냐는 연락을 받았다는 증언을 전하는 보도였습니다. 이 보도는 그래도 조금 언론에서 다룬 것 같은데요. KBS가 또 단독 보도 2개를 냈었는데 관련해서 16일에 나 원내대표 아들의 연구가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IRB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 그럴 경우 나 원내대표 아들이 같은 연구로 미국 과학경진대회에서 받은 상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 하나 있었고요. 9월 26일에는 나 원내대표 아들이 제4저자로 이름을 올려 발표한 연구에 사실상 기여도가 없었다는 정황도 취재를 했다. 그래서 단독으로 보도를 냈습니다. 거의 뭐 다른 언론사에서는 다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뭐 보도 가치 면에서 좀 평가를 해주시죠. 글쎄, 당연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과 궁금증을 표시했으니 언론이 움직이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궁금증에 비해서는 기사량이 좀 적다라고 네. 여겨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김성태 의원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마찬가지의 도덕적인 무게를 달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절차적인 의구심을 가진 문제라면 어떤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다 검증해 줄 필요가 있고 의혹이 제기되었다면 언론이 나서서 의혹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또 심각한 부분은 또 이 과정에서 이를테면 나경원 의원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난 이후로 굉장히 보도 자료라는 것들이 대개의 나경원 의원 측에서 말하는 것들로 다 전면 교체되는 양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그러면 의혹 보도도 이렇게 고소 고발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양상이 줄어들고 그렇지 않다면 여전한 것인가? 저는 좀 언론에게도 좀 묻고 싶어요. 물론 이런 고소고발의 위험 앞에서 이렇게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한편으로는 언론에 대해서 일개 저 같은 평범한 시민들, 별 권한이 없고 취재력이 없는 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소고발을 함으로 해서 위축되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재 가치가 있다면 취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앞서 다뤘던 무치 뉴스에 비해서는 보도가 좀 많이 됐지만 저 역시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안 다뤄지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많이 다뤄질 만한 요소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일단 유력한 정치인이잖아요. 그리고 스토리가 재밌어요. 조국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비판했던 그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일에 연루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스토리가 재밌습니까? 그러면 언론에서 충분히 좀 많이 다룰 법한데 그 정도 수준으로 좀 안 다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 제 자신에 찾았어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명예훼손 배상 청구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에서 요걸 다루는데 좀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위축되고 실제로. 그런 점은 분명히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정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나요? 기자들이? 언론인들이? 네. 저는 최욱 씨니까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론인들을 그렇게까지 이른바 칠링 이펙트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냉각시키는, 그런 위축시키는 그런 효과는 그렇게 저는 크진 않았다라고 봅니다. 네. 그거보다는 그냥 이 사안은 별로 다루고 싶지 않았던 거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재밌는데? 예, 왜냐하면 피로감? 저는 뭐 이런 거.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안을 별로 다루고 싶지 않았던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로 물타기해서 전선이 흐려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정당한 언론이라면 사실 이걸 통해서 균형을 잡는 것,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개혁이 뭐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외로 부각시키는데 이 사안을 썼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말 그대로 조국 중심으로 한 이슈가 흩어지는 걸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노컷뉴스하고 KBS가 나름대로 이 단독을 다룬 이후에 일부 언론이 좀 더 붙어서 만약에 이것들이 좀 커져가는 양상을 나타냈다면 조국 장관 관련된 이슈보다도 이슈처럼 그랬다면 아마 어쩔 수 없이 참전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겼을 거예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이 같이 몰려가는 그런 식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몇 개 연관된 뉴스들을 제외하고는 안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제는 며칠 정도 지속되고 나면 확 꺼지는 그런 식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저는 안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행히 많은 언론들이 안 달라붙었으니까 내가 며칠 버틴 게 효과가 있었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는 완전히 퇴장해버리는 이제 그런 식의 전략적인 선택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조국 장관 관련된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있던 뉴스들을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 같은데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논란에 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8월 27일이었는데요. 머니투데이가 2015년부터 국정원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김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최근까지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을 지속해왔다는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대표는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 대의원 출신으로 학생운동을 함께했던 지인들의 동향을 파악해 국정원에 전달하고 그 대가로 지난 5년 동안 1억여 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정원 개혁을 최우선으로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이 계속돼 왔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굉장히 사안이 심각하고 중대한 일로 느껴지는데 그 파장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어디든지 다 달라붙어서 PD 수첩이든 뭐 다 후속 취재를 할 것 같은 언제가 나오겠죠. 네. 그럴 정도의 사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과거에도 국정원 민간 사찰이라든가 뭐 경찰에 의한 민간 사찰이라든가 이런 거 이슈 터졌을 때 안 했어요. 언론들이 별로.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요와 같은 사안들이 터졌을 때 제대로 언론이 다뤄서 뭔가가 이루어졌던 케이스가 외로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별로 안 다뤘거든요. 저는 권력기관,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권력기관이 이런 식의 이제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언론의 민감도가 전 그렇게 높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해요. 국정원에 대한 두려움이 뭐 있는 두려움이 됐건 뭐 사실 이거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라고 안 보고 그냥 말 그대로 현 정권과 또는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하고 연관성이 높으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들의 민감도를 결정을 하지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이 사안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에서 민간인 사찰 이런 거 절대 하지 않겠다고 굉장히 강조한 정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게 터지면은 정권을 공격하기에도 아주 좋은 소재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다른 더 좋은 소재가 있으니까 굳이 이건 안 쓰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사안은 이중적인 측면들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사실은 이것이 시작된 게 이제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거란 말이죠. 2015년부터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게 이제 지속해 왔다라고 이어져 하는 온다. 거는 이제 현재까지도 이게 그런 활동을 했단 얘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현 정부도 의도적으로 국정원을 시켜서 민간인 사찰을 해왔다는 건가라는 두 번째 질문도 당연히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더 중요한 건 첫 번째 질문이라는 거죠. 국정원은 왜 예전부터 이와 같은 일을 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왜 이 정부에서는 이게 아직 안 멈췄는가? 이 두 가지 사안을 답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사안만 딱 끌어내가지고 현 정부를 공격하는데 만약에 쓰려고 한다? 저는 그것도 그다지 올바른 방식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국정원이라고 하는 권력기관이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어떤 주체, 다시 말하면 민주정부에 의한 또는 민간에 의한 또는 어떤 그러니까 민주적인 어떤 절차를 통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조직, 지금의 검찰과 되게 유사한 조직일 가능성이 전 되게 높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국정원이나 그다음에 검찰이나 이런 식의 권력기관들이 실제로 행정부의 안에서 선출된 권력에 의한 통제의 어떤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권력을 지속해 왔다라고 하는 혐의가 제일 중요한 혐의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것을 혐의를 잡는다면 현 정부도 물론 상당히 곤란한 상황들이 되겠지만 동시에 어떠냐면 그걸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을 한꺼번에 제대로 좀 밀어붙이겠다라는 식으로 불붙어 버릴 가능성도 있었을 거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선호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면
사실 국정원이 지난 정권 때 정치 개입하고 뭐 댓글 공작도 하고 그다음에 간첩 조작도 하고 막 이런 것들 여러 건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각종 권력기관 개혁 작업을 하면서 사실 1순위로 했던 게 국정원 개혁이었어요. 그래서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제일 먼저 구성이 되고 가장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라고 그나마 평가받는 개혁 활동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동안 이제 그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계속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것들이 이제 국내 정보 파트를 없애라라는 것하고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라라는 건데 그걸 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결국은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에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간 거죠. 근데 국정원에서 그렇게 개혁하겠다라고는 이미 얘기를 했고 이제 법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래서 국내 정보 파트는 이미 폐지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다만 대공수사권 이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법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놓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건이 터진 거죠. 그리고 이게 지난 정권에서 시작됐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그 현 정권까지 이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게 국내 정보란 말이에요. 민간인 사찰이라는 건 결국 국내 정보인 건데 너희 국내 정보 수집 안 한다고 하면서 그것도 특히나 민간인을 사찰한 것이고 더 심각한 건 민간인 사찰을 위해서 민간인을 이용했다는 네. 거예요. 그것도 돈을 주고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지고 특히나 그래서 국정원 예산 우리가 깜깜이 예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5년 동안 뭐 1억을 넘게 줬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예산이 국정원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세고 있는지도 전혀 국민들에 의해서 통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겹쳐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현 정권에서의 개혁이라는 것들도 과연 실질적으로 개혁이 되고 있는가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논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제 묻혔죠 한마디로.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처음에 머니투데이에서 단독 보도가 나오고 다음에는 공식석상에서 기자회견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공익신고자로 그 정식으로 보호를 받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와서 얘기했는데도 전혀 보도가 안 되고 있고, 예. 그래서 이런 지점들 사실은 그 너무나 중요한 그 앞선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중요성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조 장관에 대한 보도에 지금 눈이 먼 사이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중요한 그 논점들, 쟁점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이 지금 묻히고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국정원, 그다음에 검찰, 사실은 경찰의 사찰 문제도 얼마 전에 나왔었잖아요. 그때 야당이 일부 받아가지고 상당히 정쟁화하려고 했었습니다. 저는 그런 정쟁들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자신한테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사라지고 이제 만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쭉 다 엮으면 이게 현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제일 강조했던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고 제일 필요하다라고 봤던 권력기관 개혁의 대상들입니다. 네. 이거 묶을 수 있는 사안들이 너무나 많이 이미 산재했었어요. 지난 2년 동안에도 5년 전부터 얘기해도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럼 이걸 쭉 묶는다면 결국은 핵심의 내용은 뭘까? 이거를 만약에 현 정부도 활용했다면 전 그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들이 그동안 권력의 도구로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특혜를 성장시켜 왔다가 여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만들려고 할 때 저항하고 있거나 여전히 안 먹히고 있거나 제도가 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핵심은 결국은 이렇게 웃자라 버린 권력들,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에 대한 통합적인 어떤 개혁의 방향들이 무엇인가? 당연히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네. 언론이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다?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이번에는 지난 2달 동안 있었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도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8월 27일부터 이틀 동안 가습기 살균제 진상조사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2016년 이후 3년 만에 개최된 것이었는데요. 역시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청문회 주요 장면 먼저 보시죠.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가족이십니다. 김태종님 모두 진술이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이 다 관련되어 있는 이 상품을 되겠습니다. 어느 한 군데도 우리한테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전화 한 통 온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 인공호흡기 없이는 단 1분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사람을 데리고 나온 취지는 이 억울한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도대체 우리 아이들이 어떤 험한 곳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이렇게 위험한 병들을 얻었는지 환경부는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이것밖에 할 수도 없었던 이유, 원인, 책임을 철저히 명명백백히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제발 좀 피해자들을 도와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피토하는 부모의 간절한 절규입니다. 네, 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장면 잠시 보셨습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망자 숫자가 1,424명입니다. 이 청문회 생중계한 곳은 KBS가 유일했고요. 있었다는 건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몇 주 전인가 그 영재발굴단이잖아요. SBS 영재발굴단에서 어떤 초등학생이 나왔는데 너무 똑똑한 초등학생이었죠. 근데 그 친구가 한 살에 폐가 터졌다고 이제 부모가 얘기하는데 알고 봤더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국회에 가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맞아 저게 있었었지라는 걸 보고 이걸 이제 보고선 이제 반성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예, 이런 보도는 정말 우리 국민적 관심 사안이고 우리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해결해야 될 사안인데 아직도 지금 뭐 기업 앞에서 시위만 하고 계시지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이게 이 당시 조국 그 후보자 시절 청문회 하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가 있었어요. 정말 너무 답답한 게 지금 사후적으로 겨우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인데 돌아봅시다. 뭐가 더 중요했나요? 뭐가 더 중요한지 돌아보면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였다는 게 한 달 만에 드러나는 사태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묻히는 거 보면서 사실 저는 그때 당시 너무너무 안타까웠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징벌적 배상 제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저는 이런 집단적 망각에 상당한 기대감을 걸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가습기 사태가 정말 중요한 사태였다면 지금 이런 청문회 자리를 이렇게 느슨하게 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언론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인과관계로서의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위가 아니라 마치 그런 불행한 어떤 사태를 겪은 게 전쟁 속에서 포탄을 맞는 것처럼 우연한 피해자가 우연히 이렇게 피해가 됐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따져서 이것은 기업이 잘못됐고 그 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집단적으로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태가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되어버린다면 저는 이게 가령 지금 역사를 망각해서 수요 집회를 매번 열고 있는 이를테면 생존자분들에게 공감을 하고 있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지금이라도 직시하고 언론에서 중점을 두고 되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 되고 난 이후에 이걸 수습할 게 아니라 현재적 사건으로 더 파고 들어가야될 문제인데 정말이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놓쳐서 이 문제는 정말 묻혀버린 게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변호사님. 오 장관 일가가 이제 문제가 되면서 사실은 뭐 이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화두가 공정인 것처럼 사실은 얘기가 됐지만 그 전에 생명이 먼저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가치를 너무나 외면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 현실 속에는 사실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컸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물론 중요하죠. 한 사람의 뭐 어떤 그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다른 일들이 그에 못지 않았느냐 사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있고 또 뭐 약자 소수자들 뭐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하신 분들 많이 돌아가시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정말 제대로 보도조차 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너무나 힘든 싸움을 하시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뭐 언론 보도, 뭐 심층 보도, 탐사 보도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이런 사실이 있다,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뭐 단편적인 보도라도 좋으니까 좀 제발 해주셨으면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 이슈는 전형적으로 의제 지속이 필요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소리를 낼 사람들이 약자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제를 지속하지 못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형적으로 여론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뭐 피의사실 공표 문제 얘기할 때 많은 변명들이 뭐냐면 뭐 여론의 도움이 없으면 검찰이 권력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는 등 이런 식의 얘기하지만 정작 약자들의 이 목소리를 지속시켜 주는 데 있어서 언론의 힘이 발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잖아요.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법의 개선이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계속해서 조명을 비춰주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정말 전형적으로 여론의 동원이 필요한 그런 주제잖아요. 아까 우리 맨 앞에 이제 보면 JTBC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은
뭐 손석희 차장 개인에 관련된 그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과거에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세월호 사건, 태블릿 PC 사건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사실을 발견한 뿐만 아니라 의제를 지속시켜줬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평가했습니다. 어떤 언론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 그 의제를 지속시켜줌으로써 사회를 개선해내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던 거예요. 그게 신뢰감이죠. 뭐 내 정치적 의견을 동의해달라 이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전형적으로 누군가가 의제를 지속해서 누군가가 뭔가 사회적인 효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언론이 지상파가 잠시 좀 보도해 준 거를 제외하고 나면 없었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불행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를 짚어보면 뭐 청소 노동자, 외주업체 노동자, 하청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이 2달 동안 정말 많이 있었는데요. 김용균 씨 사고는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 말 충남 태안발전소에서 숨진 20대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가 8월 19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김 씨의 사고를 조사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원청인 발전사와 하청업체가 서로 안전 책임을 회피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할 경우는 발전사 경영평가를 할 때 반영이 되는데 정직원이 숨지면 12점, 하청업체 직원이 숨지면 4점만 깎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10대 일간지 중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런 뭐 노동자 관련 소식을 단 한 건도 지면에 실지 않았다고 하고요. TV조선과 채널A의 메인 뉴스에서도 관련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참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도 굉장히 큰 이슈였었고 이건 어떻게든 해결이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국민적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다 묻혀버렸습니다. 한마디씩 해주시겠어요? 네, 정말. 인권이라는 개념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뭐 우리 학교다닐 때 배웠지만 결국은 존엄의 문제인데 이번에 조국 정국에 있어서 공정성의 문제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뭐 분노도 했다고 얘기를 하신다면 이 공정이라는 게 이렇게 선택적으로 또 작용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보수 언론에서 오피니언란만 보더라도 사설, 논설위원, 글해서 그 많은 지면이 전부 다 하나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많은 지면 중에 왜 단 하나의 기사로도 실을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까?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배제될 뿐이지 이 가치의 무게를 기사로 단다라고 했을 때 이 기사 그리고 언론사들의 태도는 가치 없음이라는 태도, 답을 들려준 거나 다름없다라고 여겨지고 있거든요. 결국 이 존엄의 문제라는 것, 결국 뭐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해서 여러 노동자의 사망이라는 건 왜 다룰 가치가 없는, 뉴스 가치가 없는 것으로 얘기가 아예 배제되고 있느냐. 이 자체가 더 훨씬 더 공정에 있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 한쪽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나올 것 같네요. 조국 장관 그러니까 지명하지 말았어야지. 안 그랬으면 이거 다 했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안 그랬다고 했을까요? 저는 그 부분도 조금 의심스럽고, 그러니까 언론사마다 뭐 그 비중은 둘 수 있죠. 어떤 걸 더 크게 보도하고 더 많이 보도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채널A 다 합쳐서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제 분명한 문제처럼 보이고, 특히나 그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하셨을 당시는 사실은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한참 뭐 서울대 연고대 학생들도 반발한다라는 식의 막 기사들도 나오고 뭐 공정의 사다리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올 때예요. 근데 이제 입시 부정에는 그렇게 분노하면서 사실은 사람이 같은 공간, 자기들과 같은 공간에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점들도 사실 충분히 지적해 줄 만한데 이제 그런 것들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 뭐랄까요,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거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팽배해 있고, 그런 것들이 문제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도 사실은 너무 없고, 언론의 본연의 사명이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게 돼버린 거죠. 언론의 본연의 사명이라고 얘기할 때 제가 언론학자로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언론이 본연적으로 약자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뭐 이거는 대단히 부끄럽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대를 괜히 갖고 있는 거죠. 괜히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없는 걸 들씌우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언론은 예를 들면 계층적 토대라든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상 엘리트와의 교류를 중시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생겨진 정보의 부스러기를 가지고 자신들의 사회적 존재감을 확보해서 이를테면 상업적 이득까지도 노리는 그런 식의 존재입니다. 뭐 그걸 가지고 그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같이 다 그런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아닌 언론들의 모습의 어떤 것들이라도 존재하면
알리바이라도 되죠. 전 이 사안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의지만 있었다면 연결성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 관련된 문제, 우리 비정규직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지금 도달해 있는 공정성의 측면에 있어서 봤을 때 얼마만큼 이것 또한 계층화돼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자기들이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사안에 대해서 연결시켜서 폭발성을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었거나 저는 의지가 없었다라고 봐요. 왜? 자꾸 개인을 낙마시키는 것에 굉장히 주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자꾸 구조로 연결되고 체계로 연결이 돼서 자신들의 손을 빠져나가는 개혁과제가 돼버리는 것, 이것들을 저는 원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약자에 주목하지 않았던 언론이 심지어 이걸 이용해서 적어도 사회적인 정의를 이루기 위한 연결성조차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번 사태로 언론의 민낯이 진짜 드러난 거네요. 그럼요. 지금까지 언론이 조국 장관 의혹 보도에 몰두하는 동안 제대로 보도되지 못한 뉴스들, 중요한 사안들을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뭐 조국 장관 관련 이슈들이 끝나면 그럼 언론은 뭘 할 건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저는 안 끝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안 끝내고 싶죠. 너무 안 끝내고 싶어 한다? 재미있고 흥미롭고 그래서 이게 더 문제라고, 정말로 있는 사태와 있는 의혹을 정말 보도로 검증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현실을 구성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렇게 정말 다뤄져야 될 뉴스들이 소외되고 배제되고 누락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진 않을까 좀 우려됩니다. 네. 김지민 변호사님 오늘 처음으로 녹화 참여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일단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양의 정보를 압축적으로 습득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역시 뭐 신문도 좀 볼 거 안 볼 걸 가리고 보는 게 정신 건강에는 이렇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기도 했고. 오늘 많이 피로하셨나요? 피곤하셨나요? 네, 순간 이렇게 욱 해가지고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아까 개혁 관련해서 뭐 개혁 노름이니 뭐 이런 얘기할 때는 사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야. 이게 새삼 놀라기도 하고 화가 많이 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언론이 좀 관심을 가져주고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너무나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지만 한 가지에 매몰되지 않고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라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민 변호사님 자주 나와주세요. 네, 불러주십시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널리즘 토크쇼 J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관행은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주도 일요일 밤 9시 4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